네, 잠시 후 3시부터 정책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1월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의 한지연입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세종시의 사회복지 관련 현안을 소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매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 송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소속 기관과 이름을 올려주시고요. 많은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에 계신 분들은 기관명과 이름을 올려주셔야 교육시간 신청 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의 발표와 4분의 지정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공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개회선언 및 개회사가 있겠는데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황명구 사무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12월 15일자로 임명을 받고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이것저것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1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본원에서 정책 세미나를 지난해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주요 복지 이슈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것들을 민간사회복지 기관 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대응을 하자는 의미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서 개최하지 못하였고 올해 첫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공정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대응과 도전이라는 주제는 아주 시적절하면서도 빠른 변화에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북에서 함께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해 주신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인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론자로 나와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가희 부연구위원님과 세종시 강혜구 주묘관님 그리고 다운꿈터 안철현 원장님 세종장애인복지관 윤용식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월별 주요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것입니다. 주제 발굴부터 토론까지 민간사회복지기관과 공공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무처장님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세미나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는 코로나 공존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대응과 도전이며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이인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정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인정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첫 번째 정책 세미나에 강사로 이렇게 발제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공존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대응과 도전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도 사실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가지 크게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 두 번째는 그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의 과제, 그리고 세종시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전 세계가 대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 이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가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이루지 못한 개혁을 감행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어떤 위기이고, 근데 이 폭풍을 우리 사회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잠재적인 어떤 취약점들을 우리 사회에 말해주고 주었는데요. 예를 보면은 증상이 있어도 노동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쉴 수 없는 그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드러냈고요. 또 감염 상황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코로나19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또 아동 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감염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가 굉장히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의 일탈 행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은 이 코로나19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명의 건강상의 위험이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역 체계가 보건으로만은 가능하지 않고 이런 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19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했더니, 먼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코로나19 사회가 되면 전환이 되었고요. 또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됐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은 계속 불을 축적하는 어떤 빈부격차가 더 심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또한 굉장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공공보건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더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화되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이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대응 체계로 되면서 취약계층 분들이 더 보건 서비스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고립감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양육과 돌봄 부담이 더 심화되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의 어떤 디지털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심화됐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실천 방식인 물리적 공간을 통한 대면 상담이라든지 대면 사회복지 실천이 많은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초반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재개하고 비상근무가 장기화되는 그런 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 선생님들이 외부 자원들이 기관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야 되고 또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 부담과 많은 업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느냐라고 하면 취약계층들의 일단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기울여 주셨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은 사실 사회복지는 저는 생명을 지키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필수 대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 그런 필수 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헌신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로 이렇게 예전같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많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10명 이내로 하거나 이런 소규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개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서비스를 유지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새로운 소통과 연결의 장을 마련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면 태아 샘솟는 집에서 2020년도에 온택트 사회복지 코비드19 사회복지 실천 사례집을 이렇게 출간하셨는데요. 정신건강 세팅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정신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또 그 사례를 그 기관에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기관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그 전국의 사회복지관들에게 조사를 통해서 온택트 복지 프로그램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지를 각 사회복지관들에게 조사를 하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 중에 좀 선도적인 기관들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갔는지를 사례집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또 많은 부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신림 이야기 우리의 경험에서 내일을 그리다 라고 하는 제목의 사례집을 발간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정말 소중하죠. 75년을 살아도 그런 걸 모르고 지내다가 지난 10달 동안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들 말. 그리고 복지관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다녔다. 복지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즐겁게 되는 것이지 활동 자체만 있으면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복지 현장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바로 어떤 휴먼 서비스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클라이언트의 말에서 진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대면 서비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또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레드, 블루, 블랙 많은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현진희 선생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심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방역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시청 경험을 조사를 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경험과 종사자의 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남서울대학교 김지혜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먼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중심 살펴보면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사회복지 현장이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처를 해나갔구나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선생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 나온 이슈가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사회복지 실천을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벼랑 끝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서비스가 중단되고 재개되고 그러면서 이게 중단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의 멘트를 보시면 한 줄의 좁은 아파트가 촘촘히 모여 사는데 거기에 식사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굶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서비스, 많이 하시는 서비스로 반찬 배달 서비스라든지 급식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급식 서비스가 코로나 초반기에 그 외부인이 복지관에 들어오지 못하고 많은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급식 서비스라든지 반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취약계층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을 보면은 여기 진술을 보시면요.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17평에 5 아이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게 되니까 6개월 동안 갇혀있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들겠냐. 그 상황에서 위기가 학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또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엔데믹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언제 또 계속 우리를 더 심각하게 힘들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러한 위험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의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가보지 않은 길, 누군가는 나서야 하게 도전한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는 많이 낯선 것이죠. 아예 가보지 않은 건 아니시죠. 사실 비대면 서비스가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대면 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 많은 부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지금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저희도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하던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은 익숙해졌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돼야 될지 또 기계적인 것도 잘 모르고 프로그램도 모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비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또 리더십이 좀 발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저희 중에 제일 스마트 하셔서 비대면 서비스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리더십들이 어떤 방향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기관에 나아가는 방향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도전을 사회복 선생님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이슈는 산 넘어 태산인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일단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산 넘어 산이 아니라 태산이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클라이언트의 디지털 역량과 환경이 인터넷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2G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업무가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또 비대면 업무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되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 업무 쏠림 현상이 많이 있었고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제반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또 지원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스마트폰이 없고 2G폰이고 집에 와이파이도 안 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외부 강사가 왔다고 해서 사회부 선생님들이 쉬는 게 아니고 수업을 옆에서 도와야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비대면 서비스를 강사들이 줌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그 비대면 화면을 보고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계신 게 아니니까 사회부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그 비대면 서비스를 잘하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역량이 다르니까 굉장히 업무 쏠림이라든지 소진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냐. 헌신과 전문성으로 온택트를 읽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개념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열정과 헌신이 있어서 비대면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략적으로 또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을 하셨고요. 또 사회부사답게 자원동원으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산 넘어 태산에서 제반 환경과 시설이 매우 부족했고 지원도 없었는데 그런 환경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능력인 자원동원으로 여기저기서 후원 가져오고 해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랬더니 ICT를 통해서 단절된 관계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중단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장님도 열정이 넘치셔서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열정이 넘쳐서 별거 시도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한 거는 개인적인 사명이나 철학이 있어서였다. 우리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려고 이런 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멘트 속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철학이 돋보이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더니 여기에 젖먹이 아이가 있던 어머니여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 그분이 출석률이 엄청 좋아졌다. 이 부분 이렇게 이 ICT는 또 다른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대안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임시 방편의 차선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접촉,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알맹이가 없는 그런 차선책이 아니겠냐. 그냥 이 순간만 잠깐 넘어가는 인시 방편의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새로운 실천의 장이 열렸다. 이것을 더 확대 나가야 된다. 굉장히 사회복지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 가치 실천에 한계가 있다. 대면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코로나 이후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보시면 임시 방편의 차선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계신 분은 일의 경험으로는 새로울 수 있는데 따져봤더니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선책이지만 궁여지책 정도지 차선까지 되냐 이렇게까지 낮춰보는 분도 계셨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어르신들,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에 취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좋아서 앞으로 계속 확대 나갈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진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회복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백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사회복지 정체성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코로나19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런 환경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정체감을 잘 확립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보건으로만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져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초반에 드렸는데요. 사회복 선생님들도 이 사회적 방역에 본인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사회 내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도전하는 사회복사로 본인들도 거듭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같이 맞대응을 하려면 사회를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냥 사회복지에 막 매몰돼가지고 그냥 이 사회복지에 매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만 이제 급급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더 잘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자각을 다 선생님들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돌봄기관이나 각 센터 학교에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각 기관마다 개별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각계 전투한다라고 할 정도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성을 조금 매뉴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보급을 해주면 기관별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계속 변이가 나오는데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이 계속적으로 잘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이 어떤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세팅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역할 논의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도 현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현재의 문제와 한계를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측면에서는 ICT 활용과 같은 디지털 역량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관의 소수만이 그런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 업무 쏠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역량을 사회복지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사실 이제 감염 우려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사회복 선생님들이 대면으로 필수 서비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있었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마스크를 취약계층들한테 주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복 선생님들의 안전보다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안전이 좀 더 중시되다 보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가 호호 다 방문을 해야 해서 이제 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필수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방역복이 한 벌에 2만 원인데 그걸 사지 못해서 그냥 마스크에 의존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방접종 할 때도 예방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 돌봄 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 선생님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복지사의 안전 문제가 좀 잘 논의되고 확보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초반에 방역에 사회복사님들이 좀 지역에 있는 사회복사님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사실 고유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진과 정신건강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다 나의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했는데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양원 안에다가 텐트 치면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서 소진과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좀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일도 해야 되고 저일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외부 인력 활용이 제한이 되면서 이것이 다 사회복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교육이나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또 비대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비와 지원이 미비해서 개별적으로 후원이나 자원동원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조직 차원에서는 사실 각계전투 방식이라고 많은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게 각계전투 방식의 개별적인 대응이 많이 이루어졌고, 사실 기관과 조직들이 서로 상호 소통하는 게 많이 미흡했고요. 기관별로 대응하는 양과 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의료사회복사 연구를 했었는데, 의료사회복사들도 그 기관 내 의료사회복사가 몇 명이 있느냐, 인원이 몇 명이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수와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기관별로 이렇게 대응이 차이가 나다 보니 그 기관별 대응의 차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계와 실천가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한 공동 대응이 많은 부분 부족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도 많은 부분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NASW를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 다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사실 이제 다양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떤 업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결과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부분 소진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 윤리적인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대면 서비스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복지 협회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규정들이 있다. 잘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가지 이렇게 윤리적인 고려 사항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철학과 헌신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아까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나에게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벌써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윤리의식과 소명감,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 보시면 텔레스 프랙티스에서의 윤리적인 고려 상황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아직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보시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침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좋았던 점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부터 코로나19는 도대체 뭔가 사회복지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딱 이렇게 유입이 되었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힘들어하셨거든요.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혼란에 휩쓰이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보를 주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지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디지털 역량 측면에서 사회복지사가 또 어떻게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제시가 되어 있었고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어떤 지침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보시면 아동과 가족 그리고 가정 방문했을 때 의료사회복지사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개입을 할 수 있을지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이런 지침들 하나하나 좀 크게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우리나라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향후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응과 외국의 동향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폭스TV에서 폭스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정말 키롤을 하고 있구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시면 역사상 이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공공의 굉장히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들이 외국에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연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면 이 사회복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경보 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과 조기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경보 체계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회적 백신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사회적 백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사회적 치료제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감염병 위기로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라든지 문제가 또 사회 계층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사회복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회복 단계에서는 우리 회복과 연대를 위한 장치로서 사회복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공동체다, 우린 연결되어 있다, 연대성을 정말 우리 사회에 던져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계층별, 젠더별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분열을 사회복지가 통합의 길로 좀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그러면 좀 더 근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개념을 세워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펄만의 4P를 좀 중점적으로 제가 5P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인정의 5P인데요. 보시면 먼저 우리 문제, 프로블럼인데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에게 닥칠 위험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사회복 선생님들도 디지털 역량을 조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비대면 서비스 제공할 때 윤리적인 민감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스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면 서비스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비대면 서비스의 실천의 방향성도 이제는 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관을 평가하거나 할 때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평가 체계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점의 서비스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또 사회복지사의 안정과 소진 그리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스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4차 산업 시대에 좀 사회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학계와 협회와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학계 차원에서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의 교육을 앞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교육은 너무나 실천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제가 사회복지 현장의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은 소명의식과 철학이 없으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지식과 기술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리 철학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의 개입의 역량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 체계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과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부 차원에서도 융합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아직은 좀 1급 시험 대비의 중점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역량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구 쪽에서는 4차 산업시대 취약계층의 위험 요인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들이 이루어져야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좀 중재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들이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에 부응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들과 비대면 서비스의 윤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윤리 강령 개정하는 작업들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행동 지침과 또 비대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을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앞서서 외국 사례처럼 좀 홍보해주는 역할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면은 그 협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라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떤 돌봄 체계를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사업과 그다음에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조금 더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종시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을 조금 점검해 보면은 이제 세종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과 의료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동 돌봄 체계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이 확충되고, 또 1인 가구가 많은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지역 사회가 빈부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사회 연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해명할 수 있는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들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스마트 복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마트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사회복지 실천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의 강점 토대로 ICT 활용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전국의 사회복지 현장에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그 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ICT를 활용하는 측면을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사르트르가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위기와 변화가 필요한 위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변화한 사회에 잘 대응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해 주신 이인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정 토론의 순서인데요. 네 분의 토론자와 발표자께서는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 좀 마련해 주시고요. 서두에 이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세종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는 정말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더 많은 사회복지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책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리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각 토론자께서는 약 10분 정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가희 부연구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가희입니다. 네, 저는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관장님이나 여기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실천 현장의 대응과 도전이라는 주제 하에 우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지금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서 오랜 기간 어쩌면 영원히 전 세계가 염원하고 있는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 그리고 문제와 한계를 짚어준 교수님의 발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 지원에 있어 큰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사회복지사 협회 코로나 대응 사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협회 및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에 사회복지사들이 고려해야 할 8가지 윤리적 고려 사항으로 자기관리, 교육, 기술 활용 능력,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조한 점, 그리고 영국 사회복지협회가 코로나 시기에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코로나 시기에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정보,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해슬틴의 말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며 그들을 위한 지식, 훈련, 장비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을 제시한 점은 코로나로 인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명의 사회복지사로서 발표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발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2가지 정도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내세워 여기저기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온택트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집은 일회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처럼 이러한 실천 사례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갖고 업데이트되고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협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향후 활용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향후 각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2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그리고 미래 사회복지사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가올 미래의 기술로 생각되었던 AI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과학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융합인 스마트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 변혁을 가져왔으며 사회복지사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사회복지사 교수교육 커리큘럼과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으로는 미래가 아닌 당장 현재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타 전문가, 의료, 주거, ICT 등
협업할 때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커리큘럼과 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적응과 훈련의 기간 없이 닥친 코로나 상황은 사회복지사에겐 두려움과 소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며 이루어낸 성과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팬데믹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산과 교육 시간의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이용자를 위한 지원 방안 또한 지속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코로나 공존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준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과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인정 교수님, 그리고 본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소속 기관과 이름을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에 계신 분들은 기관명과 이름을 올려주셔야 저희가 교육시간 신청 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의 강예구 주무관님입니다.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의 사회서비스원 담당을 하고 있는 강예구입니다. 저도 2001년부터 사회복지 현장에 한 4년 반, 5년간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공직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 현장 대응에 대한 공공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휴먼 서비스라 불린 전통적인 복지 서비스는 대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적 대존재가 흔들리고 있고, 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서비스의 재편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현장,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민간복지 현장의 새로운 노력들은 아직 결실을 보이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복지 현장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모두의 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된다는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세종시의 시민 및 민간복지 현장의 지원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복지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와 함께 세종시민 복지 기준 3.0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기준 3.0의 추진과 더불어 양성평등 공감 확산을 위한 여성 플라자의 운영, 아동급식 전달 체계의 개편,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 등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특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장점이 되고 어떤 때는 단점이 되지만 공공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장점의 측면이 좀 더 크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심에서의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보육, 아동, 노인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불리는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는 광역복지센터,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처럼 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습니다. 1생활권의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3생활권의 보람종합복지센터까지 현재는 3개소가 완공되어 있고 향후 3개소의 종합복지센터가 추가 건축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서 시민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 공존 시기의 주요 복지 화두는 세종시의 복지 인프라에 내실 있는 구현입니다. 여전히 확충해야 할 복지 인프라 구축 노력과는 별개로 민간 현장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좁은 하드웨어라고 하더라도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구동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기상조로 여겨졌던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환자 수술실의 전유물이었던 마스크의 착용이 매너이자 규범이 되어버린 것처럼 복지 현장 또한 사회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소프트웨어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 현장의 고민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25개 기관과 그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시작한 협의체가 결실을 맺어 2021년 1단계 사업, 2022년 2단계 사업, 2023년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복지 현장과 수행 주체들 간의 존중과 협력,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을 목표로 코로나 공존의 시기를 위기로 생각하고 새로운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토론이 남았는데요. 두 분의 토론은 민간의 입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먼저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의 윤홍식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윤용식 관장입니다. 네, 2020년 1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초기 대응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현재 3년째 접어드는 시기까지 여전히 빠른 확산 또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여러 환경들을 변화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의 도입들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비롯한 초중, 고등학교 등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등 이외에도 다양하고 현실적이고 또 복잡한 한계점들도 드러났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이루어진 필요 불가결한 조치였음과 동시에 코로나의 지속 상황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코로나19는 이 교육 현장과는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3회 투석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장 장애를 가진 분들은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원에 방문을 해야 했고, 또 이마저도 병원에서 때로는 거부되거나 또는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 거부가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났으므로 실질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체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각종 코로나19 관련 포스터, 안내물 또는 게시물 등은 음성 변화 코드나 점자 등이 삽입되어 있지 않고 배부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할 방법이 없어서 휴학을 신청한 청각장애인들, 또는 왼팔 하나로 11일 동안 격리된 뇌병변 장애인,
고립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을 표출하는 지적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까지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대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을 예로 들면 코로나19 초기에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생계 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가톨릭 대전교구 및 본당,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역사회기관들의 후원 연계로 재가 장애인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소독업체와의 협업, 또 생계형 긴급 지원, 또 푸드팩 지원 사업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재활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재활 키트 지원 사업이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후원으로 연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국적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서비스 확장으로의 체계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대면 서비스과 주된 서비스 방식이었던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비대면 서비스로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또 갑작스럽게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기관은 촬영 장비나 편집 장비, 또 관련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아까 미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종사자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용자 및 가족의 입장에서도 관련 기기나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되어 있지 않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제약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또 환경이나 기기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접촉, 비대면 환경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왔고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현장에서는 언급한 사례처럼 이러한 접근마저도 장벽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비대면과 비접촉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 되었고,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또한 비대면 서비스가 감염병 예방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중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을 고려한 개별화 서비스가 진행되려면 온라인 서비스와 대면 서비스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방면 서비스,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종사자 및 대상자 교육, 또 시설 및 환경 구축과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역사회의 비상대응체계 마련과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대응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한 세종시, 또 주민 참여가 열려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다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화되고 효율적인 다방면 서비스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적 토론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다음 꿈터의 안철현 원장님이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다음 꿈터에서 원장하고 있는 안철현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이제 일해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한 이런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이인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발표 자료들은 굉장히 좋고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좀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뭐 ICT 활용이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전환으로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정답이 없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단계적 그 일상 회복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을 때 쉽게 이제 일어나지는 않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불안감보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건 저희는 이제 1년에 이제 계절마다 사회복지 현장에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대상자들과 함께 다양한 그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대표적이었죠. 근데 현재는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보다는 전반적인 이 불안감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아동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뭘 하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의외로 굉장히 단순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 PC방에 가고 싶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수련회를 가고 싶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중에 이 통제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현장에서는 그 지침대로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돼서 시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반대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희망을 준다라는 것은 소통이 되어야 희망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들이 이제 점점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의 가장 좀 연령이 이제 백신 패스 이 문제가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모의 불안 그리고 당사자들은 청소년들의 불안.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확신이 누구도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통제를 하되 방법을 그것만이 있다라고 제시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또 그게 또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어려움의 갈등 속에서 불안이 조정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체 서비스라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가희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 대표할 수 있는 협회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세종시에도 여러 가지 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뭐 이런 등의 협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어떤 그 통제적인 정책을 할 때 이것들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각 그 실행하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실행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했다면 처음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더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을 일단 정책에서 저희는 뉴스로만 먼저 듣거든요. 어떤 뭐 단계적 그 일상회복이 들어간다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지침의 발표를 의해서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현장의 서비스 전문가들에게도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정책이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통이 된다면 현장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단계적 거리, 사회적 거리 단계가 높아질 때 서비스 대상자에게 왜 우리는 외출을 못 나가요? 왜 우리는 외박을 못 나가요? 생활시설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정부 지침이야 라고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또 실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더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침은 내려오지만 그 지침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냥 따라야 되는 것으로만 여겼지 이게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시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의 어떤 소통이 있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거에 따르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소통의 자리 아니면 정기적인 원래 회의라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플랫폼 안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통제적 상황을 공유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불안 요소를 그 해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또 방법들이 스트레스 대처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그냥 단순히 통제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통제 이후에 마련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얼마 전에 좀 코로나19 바뀐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가 198명, 청소년 92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불안과 우울, 화 이런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은 이러한 생활 속에 가장 어려운 거는 생활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청소년들은 관계의 그 단절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려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CT 기술이 우리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 비대면 서비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니까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청소년 센터 이런 곳들에서 이런 ICT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그 물리적이지 않는 어떤 그 인위적 공간을 만들어서 관계 유지를 계속하고 이건 강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아이들이 계속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을 계속 연결해 준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걸려서 고통을 받고 사망을 이르는 어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한 것들을 뉴스로 접했을 때 갖는 그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관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ICT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각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셔서 대상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대책을 마련하면 조금 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어려움들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위기에 강하기 때문에 또한 복지 현장에서 복지사들도 그러한 마인드로 어쨌든 어려움을 함께 이기자라는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토론회나 이런 자리들이 자주 만들어져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지정 토론회 순서는 다 끝났는데요.
여기 이제 이인정 교수님께서 이제 가운데 앉으셔서 굉장히 그 경청하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마무리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가희 부위연구원님, 강예구 주무관님, 안채란 원장님, 임명식 관장님 귀한 토론 의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김가희 부위원님께서 그 연구위원님께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교육 체계를 개편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앞으로 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온라인 멘토 약간 그 ICT 관련된 멘토링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향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많이 기울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현 원장님께서 장애인분들이 코로나 대응 상황 속에서도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장애인분들의 정말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가희 부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이용자의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예구 주무관님께서 세종시의 복지기준 3.0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열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윤효식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답이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보다 희망을 주는 복지가 돼야겠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민간의 협력과 어떤 통합적인 대응을 향하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된 세미나 발표 자료집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자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라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마치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멘트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장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코로나 공존 상황을 우리 사회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1월 정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